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정수입니다. 우리 노원구 국민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국회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후 문제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보면은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향은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데인데 제천시. 근데 어릴 적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올라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노원구는 아닌데 그 옆에 강북구 위아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 위아들만 주로 다니는 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 60년 전이니까요. 국민학교 때가. 그래서 미아국민학교를 다니고 강북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정릉에 있는 고려대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린 시절을 강북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질서가 서구에서 이렇게 동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의 중심도 이 강북 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원구에 국회의원이 한민도 계시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공정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 내용은 매우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는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 살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동향, 국내 동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인류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산업혁명 전에는 사실은 어떤 간의 수공업, 물건을 만들 때 간의 수공업을 하고 손으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니까 대량 소비도 되겠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폭증을 하고 그러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 에너지는 화석연료죠. 석탄, 석유, 가스. 이 화석연료를 엄청 많이 쓰게 되면서 그때는 아마 잘 몰랐을 수 있는 이 온실가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온실가스의 지구의 평균 온실가스 농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418, 421, 425 금년 초에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4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27 ppm이라고 그러죠. ppm은 밀리언입니다. 100만 분의 1. 그래서 이 방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개의 입자가 있는데 온실가스가 427개가 있다 그러면 427 ppm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산업혁명 전에는 300 ppm을 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에너지의 사용이 이렇게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런 것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는 거짓말이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은 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2050년까지의 에너지의 변화를 잠깐 살펴본다면 초록색이 청정 에너지입니다. 청정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중간에 밤색,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석탄. 이제 석탄은 우리 정부에서도 2040년에 석탄 발전소 모두 폐쇄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석탄 에너지는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이니까 이제 없어질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된 거를 유인물하고 조금 달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의 환경 규제 동향을 간단하게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은 아무래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이제 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그때는 환경에 보다 더 진심이고 환경 기후변화에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죠. 그래서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또는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같은 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두 중단을 했습니다.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IRA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오빠법이라고 하는 오빠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 OBBBA인데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 때 줬던 모든 보조금을 폐지를 시켰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1,000만 원 지급하던 것도 지난달 말 9월 30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자동차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보조금도 없어졌고, 관세를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25%, EU 차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15%, 차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인플레의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환경 문제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EPA라고 해서 환경보호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driving the dagger into the heart of the climate change religion. 기후변화는 종교다. 종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종교의 심장에 단검을 찔렀다. 이렇게 환경청장이 금년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환경청장인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절반씩 주정부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있는 주지사들은 역시 지금 전에 하고 있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는 뒤에 얘기하는 공시제도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전기차 이런 것도 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전체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뒤로 빠질 때 이것이 기회다. 그래서 시진핑이 옛날에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트럼프 일기 때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을 때만 해도 그때도 다보스 포럼에 처음 가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근데 이번에도 지난달에 물론 비디오로 했지만 유엔 내 시진핑 주석이 비디오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국가는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메인스트림 큰 트렌드에 역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딱 꼬집어서 미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우리 중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뭐 6배를 늘리겠다. 2030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7 내지 10%를 35년까지 감축하겠다 온실가스를 이렇게 조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정치적 리더십도 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또 이게 이제 기후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 결국은 뭐 전기 자동차도 많이 확대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태양광과 같은 이런 또는 풍력 이런 산업들의 기계 장비를 다 중국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된다.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하고 이런 목적으로 기후변화에 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유럽은 원래부터 온실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줄이는 거에 대해 적극적인 나라들입니다. 저도 교토 의정석 때 가봤지만 교토 만들 때부터 해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엄청 열심히 줄였는데 중국이나 뭐 지금 이제 러시아, 인도 이런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이게 이후에 수출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싸요. 비용이 싸니까 EU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개도국들은 비용이 적게 드니까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할 때 EU에서 보니까 이거 우리 손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EU에 있는 공장들이 개도국으로 공장을 옮겨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탄소 유출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서 EU하고 수출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 이게 CBAM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CBAM이라든지 또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개별 기업들, 큰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공시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이 어떤 환경이나 인권이나 아동 착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주민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테이트먼트, 설명서를 EU에 수출할 때는 그걸 붙여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산지가 어느 동네일 거고 거기에는 어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것을 일단은 7개 제품, 소고기라든지 목재라든지 코코아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보를 같이 붙여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due diligence 이런 심사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U 텍사노미, 텍사노미는 친환경 이제 일종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친환경적인 활동인가 아닌가를 쫙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하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정해줘야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저 회사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저런 회사에다가 투자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고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친환경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텍사노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러한 제도들을 이게 이제 자기 EU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할 때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CBAM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연습 시간인데 트랜지션 피어리어도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그만 업체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라고 해서 금년 2월에 조그만 회사들은 좀 유예 기간을 많이 주고 또 빼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기업도 1년 내지 2년 항목에 따라서 좀 유예를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이 글로벌 규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 메인스트림, 기본적인 트렌드는 간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ESG, 공시에 관한 제도, 또 실사 의무,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은 이제 EU의 의회입니다. EU의 의회는 한 700명쯤으로 직접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인데, 여기도 환경위원회가 있어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EU에서는 산림 벌채 금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산림을,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산림을 아마존에 또는 아시아에, 인도네시아에 뭐 이런 산림들을 다 잘라서, 왜 자를까요? 그 생계를 위해서 자르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자르게 되면은 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산림을 황폐화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EU의 물건을 수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실사법처럼 이제 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이제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목들은 이제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유럽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이 제도가 좀 틀립니다. 집행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부와 같은 데고, 또 카운슬이라고 해서 의회 이사회라고 볼 수 있죠. 장관들로 구성된 27개국 장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이와 같은 파라먼트 의회가 있어서 이 3자가 합의를 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텍사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의 환경 동향을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NDC라는 게 있죠. NDC는 국가의 중간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최종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카본 뉴트럴리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2050년 되면 많은 나라가 유엔에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유엔에 다 공식 문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제출을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가? 그러면 유엔에 2030년 목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30년 목표는 전문가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됐던 게 저기 보시면 B축 제로 올라와 있는 부분 2018년입니다. 2018년에 7억 2,70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됐었는데, 그에 비해서 2030년 NDC, 2030년 목표는 40%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줄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온실가스의 이 감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서 줄일 거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산업이겠죠. 근데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은 발전입니다. 발전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산업 분야가 비슷하게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수송 부문과 건물, 이렇게 네 가지가 주된 배출원이다. 그 외에는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주된 배출원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 네 군데서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은 잘 못 줄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의욕을 많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제가 못 가는데 이제 수송 분야가 보면은 1.3%밖에 못 줄였어요. 그동안에 1.3%. 그러니까 뭐 굉장히 특히 전기차 아까 김성환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수소차 이게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화재가 나고 폐점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게 많이 못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굉장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겠죠. 보조금을 삭감할 게 아니라 지금 환경부가 뭐 조금 확대가 되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좀 깎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서민들도 좀 싸게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 보면 감축을 하는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배출권 거래제는 한 800개 되죠. 지금은 800개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요만큼만 배출해 1년마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큼 배출을 설정된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배출권을 사야 되고 더 많이 줄인 회사는 열심히 줄였으니까 시장에서 내다 팔고 이래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배출권 거래제 할 때 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대부분 다 100% 무상 공짜로 나눠줬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에 와서는 굉장히 유상 할당을 대폭 이제 할당해서 돈 주고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아마 할당량이 정해질 겁니다. 개별 기업들이 지금 우리 할당이 얼만큼이다 굉장히 약간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30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에서 2030만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2035도 내야 됩니다. 2035년도 목표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가운데 줄에 보면 48 그죠? 그 다음에 54인가요? 그 다음에 61, 65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6번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어느 목표를 아까 2018년도에 40%라고 했는데 35년도에는 더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50 제로로 가려면은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건데 사실 40%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어떤 의원은 이제 61%는 돼야 된다라고 법안도 냈고 그래서 굉장히 더 강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목표만 설정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아까 얘기한 네 가지 부분, 메인 부분들이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술 개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참여 여기 계신 우리 노원구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듯이 보다 풀뿌리로 밑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이 참여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돼야만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탄소 중립 산업법 이런 법안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배출권 더 이상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2035, 2030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왕창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거의 꼴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용량 신재생 에너지 용량으로 보면 한 10% 전기 전체 발생 이제 만드는 데에 한 10%밖에 안 돼요. 그것을 이제 그 김성환 장관께서 지난번에 여기 보면 30년에 78기가와트 용량을 하겠다 했는데 저것보다 안 된다. 100기가와트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지금 뭐 해상 풍력하려면 또 어민들이 어권 문제가 있을 데모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실제로 하려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 게 보통 얼마가 안 돼요. 2, 3년 걸리는 경우 조그만 뭐 100kg짜리 하나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뭔가 근본적인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파괴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런 수단을 벌여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순환 경제입니다. 순환 경제. 이 순환 경제라는 건 폐기물을 이것을 계속 순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원료 물질을 우리가 자연에서부터 이렇게 채취 안 하고도 우리가 이미 사회에 이 경제 사회에 나와 있는 이런 물질들을 계속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온실가스가 훨씬 덜 나오겠죠. 실제로 한 것보다는 원료 물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환 경제를 하는 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환 경제 생태계를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은 역사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플라스틱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 너무 이제 전쟁 2번 거치면서 세계 제1차, 2차 하면서 폭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지금은 워낙이 편리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이 쓰는데 이제 이 플라스틱이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설계할 때도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만 계속 재이용, 재사용, 그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제품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 순환 이용의 활성화. 이제는 옷도 이제 EPR 품목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옷 만든 이 옷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소스가 옷입니다.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에도 합성 고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마모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이러한 이제 탈플라스틱 그러면은 이런 것을 발생시킨 원인자가 생산자가 책임지고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무공해 차 보면은 전기차, 수소차가 세계 6위, 2위 이렇게 순위는 매우 우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 중국이 대부분이고 밑에 뭐 2, 3, 4, 5등 해봐야 그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 보면은 2030년에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이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는 70만, 80만 대 다 합쳐서 8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450만 대를 무슨 수로 달성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은 대부분 중국제가 전기차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BYD가 리아드라고 그러죠. 리아드라고 하는 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제 감면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기차가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내연 차에 대한 금지를 이제 발표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 탄소 중립 목표 강화에 따라서 이제 강화가 엄청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투자 또 지원이 대폭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배추권 거래제도가 이제 규제가 더 확대가 되고 유상할당이 대폭 이제 늘어나게 돼서 앞으로 배추권 가격도 지금 배추권 가격이 EU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추권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배추권 가격이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도 이 배추권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순환경제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폐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사용 후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라든지 탄플라스틱 이런 데에 대한 신산업들이 많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